네,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윤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나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톰슨 앤 톰슨의 6단계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1985년에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간호윤리 교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왜냐하면 구조가 명확하고 실제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각 단계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상황 인식입니다. 먼저 무엇이 윤리적인 문제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인 것이죠. 출발점입니다. 많은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윤리적 레이더를 갖추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1단계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관련자 확인인데요. 이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 가족, 의료팀, 교회 공동체, 또 담임 목사님, 필요하다면 담임 목사님까지요. 목회관 현장에서는 특히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 등등이 관련자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 환경과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는 가치관의 명확화인데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신념,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상자의 신앙적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강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4단계는 가능한 모든 행동 대안을 탐색해 보고 각각의 방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보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피하고 가능한 많은 선택지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A를 할까? B를 할까가 아니라 A, B, C, D 그리고 혹시 E 이렇게 E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열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고요. 5단계로 가면 앞서 배운 윤리 원칙들을 이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배운 윤리 원칙 뭐가 있었죠? 자율성, 선행, 악행금지, 정의.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가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원칙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서로 충돌할 수도 있겠고요. 이때는 어느 원칙이 이 특정 상황에 더 우선하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6단계에서는 최선이라 판단되는 결정을 이제 내렸으면 행동에 옮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단계에서 기도와 성경적 성찰을 통합한다는 점입니다. 전문적 윤리 판단과 영적 지혜가 함께 작동할 때 진정한 목회 간호사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단계에서 대안을 탐색할 때 열어놓고 탐색을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사례를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 읽으셨죠? 이 사례를 6단계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윤리적인 상황? 인식이라 그랬죠. 인식. 이 사례에서 목회 간호사가 직면한 핵심 윤리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밀 보장 원칙과 공동체 지원의 필요성 사이의 갈등일 것입니다. 최 씨는 비밀을 원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공동체에 기도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쵸? 두 번째 단계로 관련자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 사례의 관련자는 누구입니까? 최 씨의 남편, 중학생 딸, 담임 목사님,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목회 간호사가 되겠죠. 3단계 가치관이 명확한데요. 최 씨는 가족의 비밀이 교회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또 어떤가요? 공동체의 기도와 지원이 치유의 힘이 된다라는 신앙적인 확신을 갖고 계시죠. 예, 여기서 4단계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인데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일단 옵션 A. 담임 목사님의 요청대로 주보의 기도 제목을 싣는다. 옵션 B. 최 씨의 요청대로 최 씨의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제 거절한다. 옵션 C. 최 씨와 다시 대화하면서 기도 제목 공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옵션 D. 구체적인 내용 없이 최 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만 싣는 것을 제안한다. 등등등 이제 옵션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원하실까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윤리적인 그 원칙을 적용하는 건데요. 앞서 배운 윤리적인 원칙, 자율성, 선행, 악행 금지,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 보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은 뭐죠? 자율성 존중과 비밀 보장입니다. 최 씨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건강 정보도 또 어떠한 기도 제목도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6단계는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목회 간호사는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목사님, 제가 직접 최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때 기도 요청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죠? 비밀 보장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목사님의 선한 의도도 존중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 중학생 딸의 우울감은 별도의 전문 상담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점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목회 간호사는 이것을 최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있겠죠. 따님의 우울감은 전문 상담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상담 기관을 연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조금 이제 뭔가 진료의 기회를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모든 상담 내용과 결정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항상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이제 한 가지 상황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례에서 최 씨의 남편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는 비밀 보장보다 타인의 생명 보호가 우선합니다. 이처럼 같은 가정의 상황이라도 맥락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의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트 2의 법적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시 물 한 모금 드시면서 머리를 환기해 주십시오. 저도 물 한 모금. 네. 자, 여러분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회 간호사로서 실무를 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 미리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 간호사로서 이미 벌어진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목회 간호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드문 일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 현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그런 간호 활동이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강 박람회에서 혈압을 재다가 수치를 잘못 읽었다면, 또 교인에게 영양 상담을 하다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다면,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법률 용어를 암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전문직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직 경계라는 것은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에 설정된 전문적 관계를 보호하는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간호사 여러분 자신도 보호하는 안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히 경계가 흐려지기 쉬운 환경이죠. 그렇죠? 매주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죠. 그 친밀감 자체가 목회 간호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직 경계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대상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경계 위반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신가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볼까요? 과도한 자기 노출. 저도 사실 남편이랑 어제 크게 싸웠어요. 교인의 고민을 듣다가 본인의 개인사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전문직 관계를 친구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또 개인 연락처, SNS 공유, 개인 카카오톡 번호를 교인에게 알려주는 것, 이런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교회의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적인 소통 채널을 형성하는 경계 위반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밤 11시에 선생님 지금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라고 카톡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도 번아웃,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과 금전수수인데요. 선물을 주시는데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이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물품이나 금전수수도 전문직 경계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교인에게는 선생님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보람입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혼돈인데요. 특정 교인과 너무 가까워져서 그분은 내가 담당하는 교인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화면 오른쪽에 적절한 경계 유지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하지만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교회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 유지, 또 정기적인 슈퍼비전 활용, 또 간호 기록을 통한 관계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적절한 그런 전문직 경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문적인 경계 안에서의 따뜻한 돌봄이 경계 없는 혼란스러운 관계보다 대상자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법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네글리전스, 과실인데요. 과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톨트로, 불법 행위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법 행위라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크게 의도적인 불법 행위, 고의죠.
고의와 비의도적인 불법 행위, 과실입니다. 고의와 과실로 나뉘는데 목회 간호사가 법적 문제에 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의도적인 나쁜 행동이 아니라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과실이 성립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실 과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는 의무, 듀티입니다. 간호관계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목회 간호에서 중요한 질문은 간호 관계가 언제 시작되는가입니다. 교인이 여러분에게 건강 문제를 상담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건강 박람회에서 혈압을 재기 시작하는 순간? 이 시점부터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부 인사, 어머니, 집사님, 요즘 건강 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간호 상담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 교회 현장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의무의 위반인데요. 간호 표준에서 벗어난 행동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준은 같은 상황에 합리적인 간호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이것을 합리적 간호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리즈너블한 널스의 스탠다드. 예를 들어서 혈압이 180에 110으로 측정되었는데 좀 높으시네요. 다음에 재보죠. 라고만 했다면 같은 상황에 합리적인 간호사라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그 위반이 실제로 해를 일으켰냐? 단순히 표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과 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혈압 수치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것이 이후에 뇌졸중이나 어떤 심장 발작으로 이어졌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손해입니다. 데미지. 실제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 과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의무 위반, 인과관계, 손해 이 네 가지가 모두 입증이 될 때 법적 과실은 성립이 됩니다. 목회 간호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을 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고혈압인 상태에서 더 이상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요. 혈압을 재고 잘못된 수치를 전달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상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의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경우, 또 역량 범위를 초과하여 의학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또 낙상 위험이 있는 교인에게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이런 경우와 상황들이 과실의 위험을 모두 내포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위험들은 올바른 실무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올바른 실무 습관을 익히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한 간호 표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국제적 지침이 바로 ANA와 HMA가 공동 발행한 FCN
실무 표준입니다. Face Community Nursing FCN의 실무 기준인데요. 2017년에 발행된 이 표준은 목회 간호사의 실무를 구조화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에비던스가 됩니다. 여기에는 6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간호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간호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건데요. 표준 1은 어세스먼트 사정입니다. 대상자의 전인적 건강 상태를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전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지컬 어세스먼트, 피지컬 이그잼, 신체적 사정을 생각하는데요. 이 목회간호사의 어세스먼트에는 전인적인 건강 상태를 사정한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카나 호프와 같은 영적 사정 도구를 활용해서 영적인 부분까지도 포괄적인 그런 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정의 기본이고요. 참고로 피카나 호프 같은 영적 상태, 영적 사정 도구를 말씀드렸는데 피카는 F, face, 그다음에 I는 importance, C는 community, A는 address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공동체와 적용. 어떤 교인의 어떤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같은 영적 사정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탠다드 2, 두 번째 표준은 진단입니다. 이런 어세스먼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진단을 도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학적인 진단이 아니라 간호 진단의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입니다가 아니라 이분은 건강관리 어떤 비효율적인 패턴과 관련된 지식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호 진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너싱 다이어그노시스에 기반한 그런 진단을 내리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표준 3는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상자와 함께 기대되는 결과를 설정하고요. 이분이 한 달 후에는 어떤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는가 를 명확히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주 후까지는 혈압 자가 모니터링 방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2주 내에 치매 지원센터에 등록한다. 와 같은 구체적이고 메저러블 측정 가능한 그런 결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 4는 계획입니다. 전인적인 어떤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회의 자원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 5는 implementation, 이행입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건데요.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건강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의뢰, 다른 어떤 병원 기관에 또 지역사회에 의뢰를 한다든가 영적 돌봄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implementation, 이행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표준 6는 evaluation, 평가입니다. 중재를 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들이 이제 목회 간호사의 실무 표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를 강조하겠습니다. 한국의 목회 간호사는 이 ANA, HMA 표준을 대한민국 간호법 및 의료법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CN과 한국의 목회 간호사는 법적 지위와 역할 범위가 아직은 좀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이제 한국 법규를 또 기준으로 실무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6가지 표준은 여러분의 실무를 구조화하고 또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표준에 따라 일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적 위험을 실제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실무에서 오늘부터 당장 적용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기록 유지입니다. 기록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법적 원칙입니다. 법정에서는 저는 분명히 혈압을 쟀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하게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기록을 하실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또 대상자의 반응, 또 대상자의 발언, 동의 거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십시오. 대상자가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할 때 이런 기록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또 기록 형태는 전자기록이든 서면 기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최소 10년간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SOAP 형식으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SOAP은 S, 서브젝티브 대상자가 호소한 내용, O는 오브젝티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 혹은 측정한 내용, 그 다음에 A는 어세스먼트 여러분이 사정하고 판단한 내용, P는 플랜 계획한 내용 여러분이 계획한 내용, 이 4가지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하시면 이 기록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역량 범위 내의 실무입니다. 할 수 있는가 보다 해도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간호사 면허와 FCN 자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보호입니다. 모르거나 확신이 없을 때는 제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선생님께 의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하실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처방이나 변경에 대한 조언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또 의학적인 진단명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의 효능을 보증하지 마십시오. 또 물리치료나 심리상담, 다른 전문 영역의 서비스를 여러분이 제공하지 마십시오. 대신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역량입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워크숍 참여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 동의 확보입니다. 모든 중재를 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이것을 도와드리려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동의를 확인하십시오. 이 짧은 질문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전 동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3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건지 행위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왜 하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혈압을 재어보려고 하는데요. 행위죠. 어르신의 혈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혈압을 재는 이유를 말씀했죠.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3가지를 포함하셔야 사전 동의를 구할 때 3가지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동이 아까 뭔가 치매 어르신이나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비밀보장 원칙 준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교회의 특성상. 교인의 건강 정보는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건강 관련 내용을 올리는 것도 비밀보장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으로 교인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 교인과 상담한 내용을 혼동해서 다른 교인에게 말하는 실수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교회 사무실에서 다른 교육자와 함께 교인 건강 정보를 논의할 때에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의무적인 공개 상황, 아동의 어떤 학대라든가 노인의 학대라든가 자해, 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을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시간 분량 30분, 30분 두 강의를 찍어 봤는데요. 핵심만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첫째, 간호윤리의 4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율성, 선행, 악행금지, 정의원칙 4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맥락에서 잘 적용하시고 비밀보장, 정직, 옹호, 충실성, 책임성의 덕목을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윤리적 딜레마에서 직면할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아까 톰슨의 6단계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시거나 기도와 성경적인 성찰을 통합해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직 경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FCN 실무 표준에 따른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하시라는 거. 네 번째로는 법적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록하시라는 거. 역량 범위 내에 실무를 하시고 동의를 확보하시고 비밀 보장을 유지하시라는 거. 이 4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특히 기록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보호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 정신은 오늘 강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인용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전문직 윤리와 성경적 가치, 이 2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목회 간호가 이루어집니다. 공의를 행하며 이것이 법적 윤리적 원칙의 준수이죠.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이 전인적 돌봄의 실천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목회 간호사의 영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실무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간호사로서 여러분이 뭔가 실무를 하신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과 전문성, 사랑과 경계, 돌봄과 책임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는 참으로 숭고한 사역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면 원칙은 지키되 사랑으로, 또 경계는 세우되 따뜻하게, 기록은 철저하되 겸손하게,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실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만나실 때 오늘 강의에서 배운 원칙들과 도구들을 꺼내어 사용해 보십시오. 특히 6단계 의사결정 모델은 메모해 두시고 실제 상황에서 단계별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제 현장에서 겪으시는 상황들 중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